구와 줄거리. 다리를 고치고도 종상이가 한양에서 소일하며 송도로 돌아오기를 미적된 이유는 개와 바람이 떨군 자유와 평등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다. 근식이가 종상을 찾아오고 김가라는 이가 젊은 혈기를 이용해 사사로운 원한을 갚으려 한다는 의욕이 담긴 1000명의 편지를 전해받고 종상은 분통이 터지고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 뒤늦게 송도로 돌아온 종상은 전영감의 빈소를 찾지만 궤연을 지키던 태임은 야박한 하대로 종상을 대하며 힐책한다. 태임이 어렸을 때 전영감을 가로막으며 종상을 지켜줬기에 종상은 자라면서 그 마음속에 언제나 그녀는 위안이었고 빛이었으며 용기였기에 태임의 하대는 청천벽력이었고 엄청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게 했다. 종상이가 강릉골 집으로 돌아온 건 야심해서였다. 천천만의 소실 해주댁은 종상이를 보자 울음을 먼저 터뜨렸다. 자네 꺼정 날 버린 줄 알았네. 그럴 리가 있겠시니까. 종상이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너무 쉽게 부인했으므로 되레 믿음성 없이 들렸다. 그의 정신이 지금처럼 딴 데 가 있지 않을 적에도 앞으로 언제까지 해주댁 밑에서 동고동락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바가 없었다. 그러나 해주댁의 소복과 슬픔이 가득 깬 안색은 동해랑의 괴연보다 훨씬 더 전첨한 영감의 죽음을 실감케 했으므로 종상이도 절로 추연해졌다. 서양 의술이 참말로 신통하네 그려. 사람뼈를 무엇으로 붙이던가, 약으로 붙이던가, 아니면 저들만 부리는 요술이 있던가. 웬걸요. 어긋난 뼈를 본디대로 대강 이어만 놓고 꼼짝 못하게 할 뿐 약도 요술도 쓰지 않던거려. 사람 몸속에서 나는 진으로 저절로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이 여간 지루하지 않았지만 양이가 꼭 붙는다는 확신을 주었기에 참을 수가 있었지요. 서양 의술은 약도 기술도 그 자리에서 결판이 나는 직효라더니 그렇지도 않네 그려. 몸에서 우러나는 기운을 따르고 기다린다면 한방과 다를 게 없자는가. 글쎄오시다. 밤이 늦었지만 욕이나 좀 할 수 없겠시니까. 어휴, 이를 얻으러커나. 내 정신 좀 보게나. 야심허길래 을에 먹었거니 물어도 안 받네 그려. 내 휘딱 밥을 지을 테니 자넨 방에 군불이나 지피겠나. 여름 내 비워놓아서 눅눅할 걸세. 아니올시다. 찬밥이라도 한술 있으면 모를까 더운 밥을 지으시다뇨. 온종일 떡으로 요기를 했더니 김치 생각이 나서 그렇지 시장하진 않시다. 그렇담 찬밥이라도 먹고 자게나. 열무김치가 맞춤하게 익었다네. 개다리 소반에 받쳐온 건 샛노란 조팝 반 그릇에 시퍼런 열무김치 한 탕기 뿐이었다. 오늘 아침 오조 마당질을 했길래 해주댁이 잎살이 한 톨도 안 섞인 조팝을 이렇게 변명했다. 송도 바닥에서 이름난 거상의 소실답지 않은 검약한 살림 형편에 종상이는 처음으로 어떤 의욕을 느꼈다. 그는 진기는 없으나 씹을수록 고소한 조팝에다 시원한 열무김치를 얹어서 맛있게 먹다 말고 불쑥 물었다. 주인 어른께서 후성이한테 뭐 따로 남긴 거 없이 돌아가셨으니까. 후성이는 전첨한 영감의 환갑 나이에 해주댁한테서 본 서자였다. 이제 겨우 6살이었지만 종상이가 보통 머슴이었다면 의당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마땅하건만 그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고 또 아무도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 아무리 바닥까지 영락했어도 양반의 핏줄이라는 마지막 자존심만은 뾰루지처럼 남아있어서 차마 상인의 서출에게 도련님 소리만은 안 나왔고 해주댁 역시 소실과 서자라는 신분을 의식하고 있어서 탓할 놈들을 내지 않았다. 해주댁은 본디 그런 여자였다. 그런 무던함과 겸손함 때문에 화초첩도 여럿 거느려 본 전첨한 영감에 가장 오래된 그리고 마지막 첩이 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해주떼기것만 종상의 물음엔 발끈 성깔이 난 목소리로 되물었다. 따로 뭘 남기시다니. 목소리뿐 아니라 그 마냥 편안한 얼굴에도 날이 섰다. 아니오시다. 재산이 아니더라도 혹 말씀 같은 거라도 따로 남기시지 않았나 해서. 종상이는 이렇게 얼버무리면서도 속으론 해주댁의 무력 없음을 딱하게도 가소롭게도 여겼다. 평생 지니고 살 수 있는 말씀 한마디 못 들어둔 건 나도 두고두고 섭섭하네만 그 어른이 돌아가실 무렵에 많이 노망하시어 유언을 남길만 하시지가 않았다네. 내가 갈수록 섭섭하고 한이 되는 건 그게 아니라 해주댁이 눈이 그렁해지면서 말끝을 흐렸다. 그녀의 말씨는 오히려 홍씨 부인보다 점잖아서 비록 남의 첩이 됐을지언정 근본은 양반이 아니었을까 싶은 의혹을 자아냈다. 그게 아니면 무엇이니일까? 영감님이 운명하셨단 소리를 전지전청으로 겨우 전해 듣고 후성이 데리고 머리를 풀러 큰 댁으로 갔다가 문간에서 내쫓겨났다네. 후성이만이라도 상제 노루 시켜달라고 애걸했나만. 후성이만이라도 상제 노루 시켜달라고 애걸했네만. 큰댁 마나님이 막무가내 문지방도 못 넘게 하시지 뭔가. 영감님을 통해 듣기로는 소식적부터 줄창 소시를 보완하셔서 영감님한테는 을의 여자가 따르려니 툭이라는 걸 모르신다더니 나한테만은 어찌 그리도 박절하셨던고. 재산에 욕심을 내고 영감님을 호린 화초첩도 아니겠다. 전시댁 시까지 받은 불쌍한 년을 그리도 모질게 대하실 게 뭐였을까. 그 한은 죽어 눈 감기까지는 차마 못 잊을 것 같네 그려. 종상이는 해주댁이 맺힌 마음을 실구리처럼 풀어놓자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생겼다. 거의 1년 만이었다. 그러나 군부를 지피라는 걸 마다하고 오랫동안 비워두어 눅눅한 뜰 아랫방에 누우니 가슴속엔 아직도 송도를 불지르고 싶은 불씨가 지글대고 있어 편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5만 가지 생각과 계략이 뒤엉켜 뒤숭숭한 잠자리에서 깨니 몸은 찌푸드드한데 날씨는 유리처럼 쾌청했다. 작년에 이용을 인 지붕은 비둘기 빛으로 부드럽고 울타리 밑에 꽈리나무와 긴 돌 위에 치자나무는 다 함께 그 열매가 노을빛으로 물들었고 후성이 키보다 큰 답사리가 아늑하게 에워싼 바깥마당엔 깨꽃과 맨드라미가 불을 뿜듯이 진하게 피어 있었다. 떳떳지 못한 소실의 집답게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집일망정 알뜰히 가꾸고 정을 쏟은 티가 고스란히 드러나 보이는 집이었다. 그러나 단장하고 기다릴 주인이 없으니 가을빛만큼이나 역연하게 수심이 어려 보이는 것 또한 어쩔 수가 없었다. 실상 종상이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런 곳들이 아니었다. 몇마직이 되지 않았지만 문전 옥답엔 벼가 누렇게 고개 숙이고 있었고 텃밭에선 수수 이삭이 피딱지처럼 연근 채 건들대고 있었고 그 아래 호박덩굴은 피둥피둥 누런 배를 드러내고 여기저기 낮아빠진 늙은 호박들 몸뚱이도 못 가려주게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어 그것을 걷어내고 김장 배추씨를 뿌릴 시기를 많이 놓친 듯했다. 보이는 것마다 온통 일손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 뿐이었다. 밭두렁 논두렁도 안 놀리고 부지런히 뿌린 것만큼 부지런히 거두지 않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들 뿐이지 제발로 걸어 들어올 것은 검부럭지 한 올도 없었다. 하다못해 상기슭에서 펀펀히 놀고 있는 밭도 팔자가 좋아 노는 게 아니라 내년 봄에 인삼을 심으려고 놀리는 걸 테니 몇 번 갈아엎어줘야 하는데 타작마당처럼 굳어 있는 걸로 봐서 그동안 일손이 안 간 모양이었다. 종상이는 이왕 그 집으로 돌아온 이상 걷어붙이고 논밭으로 뛰어들어야 마땅하거늘 그럴 신명이 나지 않았다. 그럴 작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전처만의 재력으로 과람한 치료를 받으면서도 만약 성한 몸이 된다고 해도 전처만의 머슴살이를 또 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종상이는 지천으로 널린 이를 못 본 채 하고 부시시 눈을 부비고 나온 후성이를 무등 태우고
황금 물결치는 논두렁기를 한가로이 거닐었다. 후성이는 무등을 태우기엔 너무 컸다. 그러나 종상이의 실한 어깨와 우쭐우쭐한 걸음걸이가 즐거워서 마냥 킬킬대며 좋아했다. 나 아버지만큼 크지, 성. 어쩌다 봐서 어렸고 기골이 장대해서 더욱 어려운 아버지만해졌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신나는 모양이었다. 그래, 이러고 마을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아버진 줄 알고 인사하고 비켜설라. 장난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후성이는 전초만 영감을 쏙 빼닮은 소년이었다. 전에도 그걸 모른 건 아니지만 전초만이 죽고 나서 그게 여간 신기하지 않았다. 부성이도 이성이도 전초만을 닮긴 했으나 조금씩은 다른 데가 있었다. 다른 게 그들 나름의 개성 이련만 마치 전초만의 불완전한 표본인 것처럼 그들은 어딘지 불완전해 보였었다. 전초만도 그걸 느끼고 완전한 자신의 분신을 남기기 위해 해주댁을 상간했음이 아닐는지 종상이는 이런 실없는 생각을 하면서 후성이를 무등 태우고 들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아침밥을 뚝딱 한 그릇 비우고 천명이를 찾아갔다. 그가 머슴 살고 있는 집까지 갈 곳도 없이 들에서 일하고 있는 그에게 먼 발치에서 눈짓 한번 한 걸로 자기가 돌아왔단 연통은 한셈이었다. 동무들 사이의 연통은 해안에 끝났으련만 그날 밤 종상이의 방 호롱불 아래 모인 건 몇 사람 안 되었다. 모인 동무들도 다 풀이 죽어 있었다. 한양에서 여지껏 뭐하고 자빠졌다가 이제야 어슬렁어슬렁 내려왔는 천명이가 먼저 원망 섞인 소리를 했다. 보면 모르냐. 병신팔자 못 면할 줄 알았더니 저렇게 멀쩡해졌는데 그만큼도 시일이 안 걸리겠는. 이렇게 종상이 역성을 들어주는 동무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침체했다. 쭉정이만 남았다고 할까. 말발이나 서고 힘께나 쓸만한 친구들은 다 빠져나가고 없었다. 천명이의 편지대로 김가의 수하로 들어간 것이었다. 그래 그런지 말하는 것도 한결 중구난방이었다. 꼴 잘 돼간다. 탐관을 혼내주려고 기껏 탐관 태물 따위의 앞잡이가 되다니. 김가가 벼슬을 지낸 양반이란 게 남은 친구들에게 가장 못마땅한 대목인 듯 싶었다. 아, 이열치열이란 말도 있잖는. 이 사람아, 그 문자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냐. 무식하면 국으로 가만히나 있지 않고. 유식한 게 그렇게 좋으면 김가한테 붙지 왜 남아있는. 누가 남아있고 싶어 남아있는 줄 아는. 그쪽에서 안 붙여줘서 남아있다. 어쩔래. 원래 이 새끼 그냥. 너 우릴 뭘로 알고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리는. 뭔 뭐야. 입만 살아서 이불 속에서 활개치는 것들이지. 우리가 언제 손에 먹물 묻히고 살았다고 맨날 앞뒤로 제기만 하냐. 배운 것도 없는 주제에 겁만 많은 것들 난 하나도 안 무섭다. 흘겨보면 어쩔래. 그건 내 말이 옳아.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거사가 성공해 봤댔자 우리 손으로 천하를 다스리게 될 것도 아닌데 그때 홧김에 일을 저질러 버렸어야 하는 건데. 주모자가 없으니 될 게 뭐야. 종상이가 주모자 한댔잖아. 말로만. 천리밖에 가앉은 주모자가 무슨 소용에 가 닿는. 한양이 천리나 되는. 누구라 그러는데 200리도 안 된다는데. 저렇게 아둔하긴. 이를테면 그렇단 말이야. 종상이가 우리보담 유식하긴 해도 주모자감은 아니야. 안경꼭지가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기다릴 성미가 어드럽게 난리를 일으키는. 주모자가 되려면 저도 그릇된 걸 보면 물불을 안 가려야 하지만 동무들의 마음도 물불을 안 가리게 움직일 재간이 있어야 하는데 천명이가 짐짓 종상이의 아픈 데를 긁었다. 그건 내 말이 맞다. 그런 기술이 없으면 김가처럼 돈이나 있던지. 그럼 우리 동무들이 순전히 김가의 돈 때문에 그 수하로 들어갔단 말이냐. 아니면 돈 때문이야. 돈 받고 팔려간 거야. 설마가 사람 죽이는 것도 모르는. 다 아는 일이야. 김가가 돈으로 물불 안 가릴 친구들을 꼬셔간 건. 그럼 우린 뭐냐.
뭐긴 뭐야, 쭉정이지. 김가 따위 헌태도 별 쓸모가 없어 보였으니. 그럼 너도 김가가 고셨으면 그리로 갔겠구나. 돈 몇 푼 받고. 이거 사람을 어드럽게 보고 하는 소리야. 푼파리도 아니겠다. 목숨 걸고 하는 일을 어드럽게 돈에 팔려 할 수 있는. 아무리 1년에 세경 몇 섬에 매인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돈 몇 푼에 목숨을 팔았단 소리는 듣기 싫어야. 이왕이면 의를 위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너 그 말 한마디 잘했다. 그건 너뿐 아니라 여기 남은 동무들의 다 같은 심정일 거야. 그러니까 우린 쭉정이만 남은 게 아니라 알짜만 남은 거야. 맨 나중에 종상이가 이렇게 풀이를 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의기소침했던 분위기가 벼랑간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했다. 종상이는 속으로 그들을 조종하기가 생각보다 쉽다는데 기쁨보다는 낭패감을, 자신보다는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또다시 망설이거나 앞뒤를 잴 계제가 아니란 것도 알고 있었다. 구체적인 계획의 단계에서 다시 의견이 분분해졌다. 김가가 꾸민 거사보다 한 발 앞서서 거사를 해야 한다는 조급하고 감정적인 의견도 나왔으나 실용성이 없었다. 대부분의 동무들을 빼앗겼으니만큼 그쪽의 정보 또한 환히 통하는 처지여서 그쪽은 계획성도 치밀할 뿐 아니라 인력도 막강하고 또 진행이 신속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언제 터뜨려야 가장 강렬하고 화려하게 폭발할지 그 시위의 묘 같은 걸 터득하고 있음에 종상이는 질투에 가까운 걸 느꼈다. 이쪽에서 알아낸 바로는 그쪽의 거사는 이틀 후로 임박해 있었고 관아 안에서 호응할 세력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었다. 미리 거사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그날 곁다리로 끼어들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개밥의 두토리가 되자는 소리와 진배 없었다. 난 벼슬아치들의 토색질보담 장사꾼들이 돈 버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게 더 밉더군. 내가 듣기론 개성상인은 돈을 버는데도 엄한 도가 있다더니 요샌 어드럽게 된 게 외놈의 앞잡이가 되어 농사꾼 고요를 빠는 개성상인이 수두룩하니.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 투덜투덜 한마디 짓거린 소리가 잔뜩 갠 물에 물꼬를 터준 것 같은 효과를 냈다. 너도 나도 관과 결탁하고 외놈의 앞잡이가 되어 난세를 교묘히 틈타 막대한 돈을 벌어 곳간에 넘치고 배가 기름진 몇몇 상인들한테로 원성을 모았다. 종상이는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쾌감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그들은 일제히 장사풍토를 그렇게 흐려놓은 악덕상인의 효수이자 괴수로 전처만 영감의 셋째 아들인 이성이를 꼽았다. 이성이는 전영감이 일찍이 그 지나치게 이제의 밝음을 꺼려 가게 대신 산포를 맡겼으나 타고난 재주는 어쩔 수 없는지 외상과 짜고 도구를 가장하여 산포의 세금을 포탈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겨 그 못된 본이 널리 퍼지게 한 장본인이었다. 그렇게 크게 한탕 해먹고 난 그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외상과의 거래를 유지하고 있었다. 석유, 광목, 비누, 양잿물, 농기구 등 외상이 들여온 새로운 물건들로 인근 농민들 눈을 홀려 외상으로 들여놓게 하고 가을에 추수한 곡식으로 처받아가는 방법으로 외상과 죽이 맞아 막대한 축제를 한 걸로 소문이 자자했다. 개성상인이 경우 밝고 검역하기로 널리 알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장리쌀 모르기로 알려진 개성 농민들이 적지 않이 이런 신식 물건에 홀려 빗장이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이성이처럼 외놈 물건 팔아주고 쌀을 걷어가는 새로운 장사꾼은 자꾸만 늘어가는 추세였다. 소소하게 번 상인 빼고 돈더미에 올라앉은 걸로 소문난 사람만도 이성이 말고 5손가락이 모자랐다. 그들이 어리석은 백성을 홀리는 강교한 방법은 관의 불법과 가렴주구의 방법 뺨치게 다양하고 기기묘묘해서 들을수록 끓어오르는 의분을 금치 못하게 했다. 민심의 이름으로 그들을 한번 혼내주는 일이 관할을 작파하는 일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의로운 일로 여겨질 지경이었다. 비로소 고를 찾는 분노가 아우성치며 끌어올랐다.
젊은 혈기는 쉽게 광폭해졌다. 벌써 약탈을 꿈꾸는 젊은이도 있었다. 김가한테 돈으로 팔려간 동무보다 나은 실속을 올릴 수 있으리라는 은밀한 기대는 충천하는 혈기에 기름을 부었다. 걷잡을 수가 없었다. 이런 방법으로 이끌 작정은 결코 아니었다고 종상이는 속으로 발뺌을 했다. 이끈 바가 전혀 없이 그렇게 되고 말았건만도 결과가 그의 비밀스럽고도 비열한 소망과 일치했기 때문에 이끈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다. 작파하고 불지르고 약탈할 대상 속에 이성이네가 포함된 건 당연하지만 동해랑 전처만내까지 거론하는 걸 듣고도 종상이는 말릴 엄두를 못 냈다. 전처만 영감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살아생전에 그런 간사한 상행위를 한 일도 없으니 그 집을 작파하는 건 부당했지만 이성이에 대한 특별한 미움은 그렇게라도 표현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데야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이미 물꼬를 만나 터진 물이었다. 종상이는 그건 부당하다고 나설 기회를 슬그머니 놓치고 말았다. 그보다는 어제 자남산에서 송도를 굽어보며 한 화려한 망상이 내일 모레면 현실화될 것을 생각하고 오싹한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거사 날짜는 김가가 거사하는 날로 맞추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서로 도움이 되면 됐지 패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았고 나중에 관의 눈을 혼란시키는데도 한 가닥보다는 두 가닥이 유리할 듯 싶어서였다. 종상이는 그가 저항하고 작파해야 할 것이 개인이냐 제도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망설인 적이 있는 사람답지도 않게 태임이의 한마디로 상한 마음을 분풀이하는 일과 민심의 이름으로 간상을 응징하는 일과를 적당히 얼버무리려 하고 있었다. 그가 자남산에서 보고 느낀 송도의 혼미는 바로 그의 마음의 혼미였는지도 모른다. 받아놓은 날 다가오듯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틀 밤 이틀 낮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지나갔다. 종상이는 그도 알 수 없는 바람을 맞아 이상하게 변모되어 마침내 저질러지려는 집단의 힘에 대해 곱씹거나 반성할 겨를이 미처 없었다. 마치 급류에 휩쓸리는 집세기를 쫓듯이 숨가쁘게 헐떡이면서도 그보다 저만큼 앞서가는 것의 정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천명이를 비롯한 동무들이 불안 없이 오직 신바람만 내고 있는 것도 그를 외롭게 했다. 그는 찢긴 깃발처럼 초라하고 외롭게 나부껴야만 했다. 거사날은 해질 무렵 일단 자남산 관덕정 앞에 모이기로 돼 있었다. 그날은 짐짓 새벽부터 낮과 보습도 갈고 놀고 있는 삼포 예정지에 쟁기질도 했다. 당장 급한 일도 세고 셌지만 마음속의 혼란을 드러내지 않고 혼자 있고 싶어서였다. 잔소리를 하는 법이 없는 해주댁인지라 그 정도는 멋대로 할 수가 있었다. 고단에서 일찍 잘 뜻을 비치며 우물가에서 몸을 닦은 종상의 옆에서 저녁 쌀을 씻던 해주댁이 혼잣말처럼 내까렸다. 그 어른만 살아계셨어 봐. 어드럽게 감히 집안에 판수를 불러들여. 누구라 집안에다 판수를 불러들였다고 그러시니까. 동해랑 큰댁에서 오늘 저녁에 용한 판수를 불러다가 경을 잃는다네. 경을요? 경이 뭐 하는 건데요? 경을 읽어 원혼을 호리병 속에다 잡아놓는 걸로 소문난 소경이 있다네. 원혼을 잡아놓다니요. 그 댁에 무슨 원혼이 있길래. 자네 몰라도 돼. 원혼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나. 원혼이 무서운 줄 알면 원혼을 만들지 말아야지. 이승에서도 억울하게 산 불쌍한 며느리를 그 모양으로 죽이고도 당신이 그럼 편안히 살 줄 알았남. 죄받아 싸지. 싸고 말고. 예쁘달 순 없어도 늘 편안하고 너그러워 보이는 해주댁의 얼굴이 이가는 소리라도 낼 듯이 모질어졌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니까? 누구라 누굴 죽였다고 이러시니까? 자넨 그럼 소문도 못 들었나? 그댁 며느리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건 알고 있어요. 자기 팔자 한탄으로 죽은 게 아닌감요. 해주댁이 마침내 머리빵 아씨가 우물에 빠져 죽기까지의 내력을 들은 대로 실토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쉬쉬하면서도 입이 가려워 못 견딘 금안이와 언년네 한때서 흘러나온 소리인 만큼 거의 사실에 가까웠다. 그렇게 못할 노릇을 저질러 놓고 어드럽게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않길 바라겠나. 마나님은 허구한 날 산바람 며느리가 꿈에 베는 통에 단잠을 못 자고 구미도 떨어지고 정신도 오락가락한다네. 그만한 벌은 받아야 싸지. 자고로 남의 목숨 초계처럼 아는 사람치고 제 목숨은 천금처럼 얼고 떨지 않는 사람 없다더니 그 어른도 원기한테 시달려 제명에 못 죽을까 겁은 났던지 접대는 큰 굿을 하더니 이번엔 또 경일기라네. 덕물산에서 큰 무당들을 데려다 하룻밤 하루낮을 꼬박 질탕같이 놀고도 천도를 못한 귀신이 눈먼 소경에 호리병 속으로 호락호락 들어갈까 원. 종상이에겐 해주댁에 이런 넋두리가 하나도 들리지가 않았다. 처음 들은 아씨가 우물에 빠져 죽기까지의 경위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주댁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복잡한 인상을 쓰며 말한 연불이 빠졌다는 소고를 종상이가 이해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막연하게 여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굴욕적인 어떤 사골이라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실상 그건 아무래도 좋았다. 종상이에게 충격을 준 것은 그게 아니었다. 홍씨가 머리빵 아씨에게 그 끔찍한 박해를 가할 수 있는 구실이 된 게 바로 밀란의 소문이었다는데 그는 얻어맞은 것처럼 멍한 충격을 받았다. 밀란이 일어나 부잣집이 습격을 당하리라는 소문은 당시에도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었거니와 오늘 밤 바로 그대로 일어날 일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일의 주동자가 아닌가. 그 소문만으로도 이미 한 약한 인간의 운명이 무참히 짓밟혔거늘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고한 사람이 상할지 알게 뭔가. 그는 집단의 힘이 제도적으로 악을 응징하는데 어느 만큼 쓸모가 있을 것인지 적이 회의적이었으므로 거기 억울하게 밟힌 인간의 운명에 절절한 아픔을 느꼈다. 달구지체를 잡고서도 왜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목적은 있고 바퀴에 치여 죽을 미물이 불상에 꼼짝 못하는 형국이 되어 있었다. 문득 이번에 화를 입을 차례는 태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허둥대며 송도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태임이를 보호해야 할 것 같은 사명감과 주동자로서의 사명감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킨 것은 다시 혼미한 황혼이 깃든 개성분해에 당도하고 나서였다. 북부 동해랑은 예로부터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살기로 소문난 동네였다.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외빈 내부를 군본으로 하고 있어서 바깥에는 초라할 정도로 낮은 초가지붕이고 안채는 드높고 번들대는 기와집이었다. 종상이는 알고 있었다. 몸집이 커질 대로 커진 안채가 그 갈피갈피에 얼마나 골 깊은 광과 헛간과 벽장과 다락을 숨기고 있나를. 그리고 그 안에 여투어둔 재물을 지키기 위해 사람으로선 차마 못할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버린 종상이는 초가디에 숨은 기와집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능구렁이처럼 꼴보기 싫었다. 서리서리 또아리 튼 능구렁이로부터 어떻게든 태임이를 구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단숨에 달려온 종상이는 바깥까지 새어나오는 판수의 경 있는 소리에 퍼뜩 제정신이 들었다. 태임의 안전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는 것은 그녀의 집이 아니라 그가 주동해서 꾸민 노략질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자 그는 창피하고 비참해졌다. 대단한 일, 적어도 유수 하나쯤은 혁파하고 차후의 유수들도 경계로 삼을 만한 거사를 꿈꾸고 모의한 일이 어찌어찌 변질하고 전락하고 오므라들어서 겨우 남의 거사에 곁다리로 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바였지만 그 일이 노략질에 불과하다고까지 생각한 건 처음이었다. 누군가 귀한 소규를 마련할 책임을 자청했었다. 김간의 패거리가 관할을 혁파하는 시각과 때를 맞추어
미리 지목해 놓은 몇몇 부잣집들을 나누어 맡은 동무들이 일제히 마루 밑에 쟁여놓은 장작에다 석유를 붓고 불을 지르기 위해서였다. 이미 크고 떳떳한 목적까지 김간애한테 빼앗긴 동무들이 그 뒤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는 뻔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고 말았을까. 종상이는 자신이 노략질의 주모자일 뿐 아니라 배반자라는데 다시 한번 소스라쳤다. 지금은 종상이가 자남산 관덕전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가 꾸민 일을 연통해 주려고 동해랑에 와 있지 않은가. 종상이는 동무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뒤죽박죽이 돼 있었다. 확실한 건 그가 관계한 일로 태임이의 털끝 하나도 다치게 할 수는 없다는 것뿐이었다. 그가 원인이 되고 주동한 일의 소문만으로 이미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를 잃고 천혜의 고아가 된 태임이가 아닌가. 하필이면 왜 머리빵아시였을까? 하필이면. 충동적인 집단의 힘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가뜩이나 회의적이었던 종상이었다. 그 힘이 채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전에 벌써 가장 약한 자를 희생시키는데 이용당하고 말았다는 데 대한 분노와 상심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판수의 경 있는 소리는 풍악소리 없이도 담장을 넘을 만큼 드높았지만 단조로웠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귀를 막고 싶게 불길스러웠다. 전시가에서 울려 퍼지는 이 불길한 소리의 저주가 두려워 숨죽이고 있는 것처럼 온 동네가 고즈넉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종상이는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고 전시가의 대문과 행랑채를 지나 열린 중문으로 안채를 엿볼 수가 있었다. 여기저기 켜놓은 등잔과 밀촛불로 대청은 대낮처럼 밝았다. 안방 문지방엔 홍씨가 여전히 두옥신이 같은 머리를 기대고 물끄러미 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마루에서 경을 읽는 판수 둘레에는 며느리들과 친척 아낙네들이 둘러서서 두 손을 싹싹 부비면서 입술을 들썩이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뜰 아래엔 엇년내 그만이를 비롯한 아래 것들이 지루한 듯 몸을 비틀며 서 있는 곳도 보였다. 태임이는 보이지 않았고 대청 위고 아래고 판수 빼고는 모조리 여자들 뿐이었다. 여기저기 켜놓은 불빛 때문에 여러 갈래의 희미한 그림자를 거느린 여자들은 저승에서 온 손님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경을 읽는다는 걸 굿이나 푸닥거리와 유사한 거련이 짐작한 종상이는 전혀 딴판인 침울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종상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샛골에선 덕물산이 멀지 않았다. 덕물산엔 이름난 무당들의 마을이 있었고 그 무당들이 우두머리 신으로 받드는 채영 장군의 사당이 있었다. 이성계의 회군으로 웅대한 뜻이 꺾였을 뿐 아니라 결국은 이성계에 의하여 목숨까지 빼앗긴 고려의 마지막 명장 최영의 원혼을 위모하고 숭앙하는 개성 사람들의 정성은 지극하고도 한결같았다. 그건 곧 최영을 죽인 이성계가 이룩한 왕조에 불사하는 대신 특이한 상혼을 이룩한 그들의 당찬 기질의 뼈대 같은 거였다. 최영 장군의 사당에선 몇 년에 한 번씩 대제가 거행되는데 그때마다 팔도의 이름난 무당들이 다 모여들었고 인근 불악뿐 아니라 개성분회가 온통 잔치 분위기로 들떴다. 종상이는 아주 어렸을 때 한 번, 머슴살이 할 때 한 번, 도합 2번씩이나 그 큰 굿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푸짐하고 색스럽게 갠 전물과 함께 장군놀이의 인상이 특히 강렬했다. 장군놀이란 무당이 옛날 장군의 전복을 입고 번거리를 쓰고 버선을 벗은 맨발로 작두 위에 올라서서 공수를 주며 춤을 추는 걸 일컬었다. 작두도 보통 작두가 아니었다. 우선 마당에다 큰 멍석을 깔고 그 가운데다 비단 방석을 깔고 그 위에다 물을 하나 가득 담은 질동이를 올려놓고 나무 뚜껑을 덮은 다음 그 위에다 또 흰 쌀을 한 말쯤 퍼담은 자루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 비로소 시퍼렇게 날이 서도록 잘 간 두 개의 작두를 나란히 평행으로 올려놓는다. 작두가 움직이지 않도록 양쪽 끝을 두 여자가 손으로 잡아 고정시킨 다음 다시 맨발의 무당이 올라서서 춤을 추는 모습은 가히 신기했다. 평지에서보다 더욱 자유롭게 때로는 나비처럼 너울너울 춤추며 온갖 듣기 좋은 덕담을 하기도 했고 성난 맹수처럼 길길이 뛰며 어멈한 공수를 주기도 했다. 발바닥이 작두날에 닿을 새 없이 눈부시게 춤을 추다가도 벼랑간 장군의 위엄으로 버티고 서서 대지를 구르듯이 힘차게 작두날을 구르며 서슬푸른 호령을 하기도 했다. 그래도 무당의 새하얀 발바닥에선 피 한 방울 안 났고 곧 다시 두 마리의 분화비가 되어 허공을 난무했다. 거기 맞춰 풍악이 한껏 자지러지면 남녀노소, 구경꾼들은 숨도 못 쉬게 옥죄던 긴장에서 문득 해방되어 더덩실 춤추고 싶은 신바람을 맛보곤 했다. 무당들이 온갖 재주를 다 부려 위무코자 하는 것은 최영 장군의 원혼뿐 아니라 농사꾼과 장사꾼과 드난꾼들의 그간의 노고였다. 종상이의 기억 속에 굿은 이렇게 마냥 즐겁고 흥겹고도 신기한 것이었고 모든 액을 물리치고 복을 맞이하는 길한 잔치였다.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구름같이 모여 푸짐한 음식과 흥겨운 가락과 아름다운 재주로 귀신을 달래 인간의 평온을 빌고 소원을 이루려는 영검과 화합의 자리였다. 판수도 무당처럼 귀신과 통하는 특별한 사람이긴 마찬가지일 테니 귀신을 불러내는 방법도 비슷하려니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하긴 귀신을 어루고 달래 흥겹게 해줌으로써 귀신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방법과 귀신을 꼼짝 못하게 가둠으로써 귀신의 해코지를 막으려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상반된 발상이었다. 종상이는 판수 경일기에 괴기하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들여다보면서 죽어서도 그런 대접밖에 못 받는 머리빵 아씨가 불쌍해 가슴이 찡했다. 종상이는 한 번도 생전에 머리빵 아씨를 본 적이 없었다. 어떤 소문을 들은 기억도 없었다. 태이미를 낳았으니 아름답고 도도한 부인이려니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한없이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듯이 절망적으로 고달프게 이어지던 판수의 소리가 벼랑간 뚝 그쳤다. 그리고 냅다 위로 솟구치더니 허공을 향해 큰 소리로 꾸짖었다. 둘러섰던 부녀자들이 소스라치면서 판수에 보이지 않는 시선이 향한 방향에서 몸을 피해 양쪽으로 갈라섰다. 판수의 일갈의 여운이 한동안 모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했다. 한 손엔 신장대를 들고 한 손엔 호리병을 든 판수가 말없이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한눈에 그에게 신장이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신이 내린 판수는 신장대와 호리병을 격렬하게 흔들며 가볍게 몸을 날려 마루에서 내려와 두 벌떼의 돛돌로 나는 듯이 뛰어내렸다. 그리고 시궁창 모퉁이와 광과 헛간을 뒤지기 시작했다. 흰자위밖에 없는 그의 눈은 마치 어둠 속에서 원기를 찾아낼 수 있는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신비하게 번뜩댔다. 보이지 않는 그에게 명암이 상관 있을 리 없건만 어둠만 골라 휙휙 나는 그를 보며 구경꾼들은 그의 영검에 공고했다. 더욱더 신이 오른 그는 사이땀을 휙휙 거침없이 뛰어넘어 뒤란 굴뚝 모퉁이를 뒤지기 시작했다. 원도 많고 한도 많은 불쌍한 귀신아, 이 안으로 쏙 들어오지 못할까? 한 번만 들어와 봐라. 일월이 명명하고 청기 또한 순우하니 내쫓은들 나갈 손가. 예다 제다 호리병을 들이대며 이렇게 꼬이다가 뜻대로 안 되는지 다시 바람처럼 몸을 날리곤 했다. 호리병에다 귀신을 잡아넣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에 풀어놓고 다니는 것처럼 그가 거쳐간 어둠엔 귀신의 차가운 숨결이 느껴지고 무시무시해졌다. 종상이는 신이 올라 자유자재로 집 안팎을 횡행하는 판수가 놀랍기도 하고 호기심도 동해
살금살금 뒤랑까지 뒤를 밟다가 그만 놓치고 말았다. 어디로 휙 날았는지 1월이 명명하고 청기가 순우하단 감언이설이 안채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지붕을 넘을 만큼 판수에게 큰 신통력이 붙은 것 같진 않고 아마 부엌 뒷문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자네가 웬일인가? 안에까지 따라 들어갈 순 없고 할 수 없이 돌아나가려는 종상이를 불러 세우는 목소리가 있었다. 머리빵 굴뚝 모퉁이에 서였다. 판수가 귀신을 불러내던 끝이라 종상이는 머리끝이 쭈뼛하고 오금이 저려 그 자리에 꼼짝을 못하고 얼어붙고 말았다. 누구 목소리인지 분별할 만한 정신이 없었다. 온 사람도 변변치 못하긴. 목소리가 싸늘하게 비웃었다. 태임이었다. 태임이는 몸을 조그맣게 오그리고 굴뚝목에 찰싹 붙어 앉아 있었다. 아기씨야말로 어쩐 일이시니까요. 종상이는 비로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다. 묻는 말에나 대답하게나. 여기는 내 집안일세. 내가 어둠에 있건 상관할 거 없네. 자네 거동이야말로 괴이 적지 않은가. 어서 바른 대로 되게. 호령이 추상 같았다. 그러나 종상이는 그녀의 호령이 무섭지 않았고 처음 듣고 그렇게도 앙분했던 하게도 별로 듣기 싫은 줄을 몰랐다. 그만큼 자존심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태임이가 하도 쪼끔해 보여서였다. 굴뚝목에 몸을 똘똘 뭉치고 있는 태임이는 정말 방구리만해 보였다. 종상이가 허허 웃었다. 왜 웃나? 객적했으리. 아기씨를 처음 봤을 때 생각이 납니다요. 그때 주인 어른이 아기씨를 방구리만하다고 하신 생각 안 나십니까요? 자네 지금 나하고 농짓거리를 할 셈인가? 어림없네. 그럴 리가 있겠시니까. 거기 그러고 계시니까 정말 방구리만해 보여 웃음이 날 뿐입니다요. 내 곁에 앉게나. 저쪽 굴뚝목으로. 저놈의 소리 듣기 싫어 피해 나왔네. 머리빵 머리엔 2개의 굴뚝이 있었으므로 2사람은 각각 굴뚝목을 하나씩 차지하고 앉았다. 아무리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어둠 속이라지만 내외해야 할 남녀간이고 또 맞대서 상종할 까닭이 없는 상정과 하인 사이인지라 그렇게 몸을 숨기고 또 서로 간격을 만드니 한결 편해졌다. 판수한테 용케 들키지 않으셨습니다요. 판수가 제 아무리 영검해도 소경 아닌가. 혼백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무슨 수로 산 사람을 보겠나. 허긴 그렇습니다만요. 인기척도 못 느낀 주제에 혼백을 찾아 나서 받대짜란 생각이 드는구먼요. 난 처음부터 그자를 안 믿었네. 잿간놈이 내 어머니 혼백을 잡아가두겠다고. 어림도 없지. 그럼 아기씨는 죽은 사람에게 혼백이 있다는 건 믿으시니까. 이승에서 여한이 없이 살다 간 사람은 몰라도 내 어머니처럼 철천제한을 품고 제명에 못 죽은 목숨엔 원혼이 있다고 믿네. 노마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니까요. 자네는 판수가 경을 읽어서 그분 병안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다 부질없는 짓입죠. 원혼이 어디 있겠시니까. 그분 마음에서 생긴 병안 아니겠시니까. 바로 그걸세. 그 어른 마음에서 이미 죽어 없어진 사람을 지울 수가 없어 날로 병안이 깊어가니 그게 원혼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뭔가. 글쎄우시다요. 그 어른 마음 잡숫기 나름 아닐깝쇼. 당신도 당신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시니까 굿도 하고 경도 읽지 않는감. 그 어른이 매일 느끼고 시달리는 원혼을 왜 자네는 없다고 하고 싶어 하나. 태임이가 몹시 못마땅한 듯 따지고 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따지고 들어도 입씨름에 지나지 않지 뭔가 규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종상이는 슬쩍 한 걸음 물러났다. 제가 원혼을 믿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만 있다고 믿으시는 아기씨 마음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시니까. 원혼마저 없다면 내 어머니 한평생이 너무 억울해서 너무 속절없어서 믿는 걸세. 종상이는 대꾸하지 않고 아내 동정에 귀를 기울였다.
다시 경이는 소리가 단조롭고 불길하게 들려왔다. 호리병 속에다 원혼을 잡아 가두는 일이 일단은 실패한 모양이었다. 종상이는 더 이상 혼백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동무들과 회합하기로 한 관덕종으로 가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일으킬 화로부터 살아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싶은 일념에서였지 혼배까지 상관할 경황도 없었고 오지랖이 그렇게 넓지도 않았다. 그러나 급한 용건 제쳐놓고 딴청만 부려도 조바심 나지 않고 즐겁기만 한 것도 어쩔 수가 없었다. 자네 아까 나더러 방구리만 하다고 했겠다. 태임이가 따지듯 그러나 웃음기를 머금은 소리로 물었다. 아, 예. 거기 그러고 있는 자네도 별 수 없구먼. 뭐 자네는 꼭 오줌 장군만 하네 그려. 그러면서 더 없는 소리로 깔깔댔다. 종상이도 덩달아 웃었다. 지척에선 판수가 경을 읽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부터는 석유와 몽둥이를 든 성난 군중들의 약탈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집구석에 굴뚝목이 아닌 춘삼월 호시절 꽃나무 그늘에라도 앉은 것처럼 종상이의 마음은 한가하고 화려해졌다. 한바탕 웃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개운해지네 그려. 무서움증도 가시고. 아기씨도 역시 무성을 타셨나 보죠. 아닐세. 판수나 원혼이 무서웠던 건 아니고 여긴 가끔 구렁이가 나온다고 전해지는 자리거든. 네? 구렁이가요? 종상이는 앉은 자리를 고쳐 앉으면서 놀라는 신용을 했다. 왜? 겁나나? 사내대장부도 별 수가 없구먼. 아기씨도 여기서 정말 구렁이를 보신 적이 있는 건 아니겠습죠. 내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지만 괜한 소문은 아닐 걸세. 돌아가신 아버님은 병약하셔서 생전에 보약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드셨는데 나중엔 여기서 나온 구렁이도 때려잡아 고아 잡수셨다니까. 네? 구렁이를요? 설마가 뭔가? 예로부터 부족증엔 구렁이가 약이라지 않던가. 우리 아버님은 부족증으로 돌아가셨다네. 부족증은 몸보신 밖에는 따로 약이 없는 거라 온갖 보약과 보신에 이롭다는 음식만 골라 늘 장복하셨건만도 워낙 비위가 약하신지라 살모사나 구렁이 따위는 해드릴 엄두를 못 내었다네. 그러는 사이에 병세가 기울어 오늘 내일 하는 판국에 구렁이가 어느 날 사랑마당까지 기어나와 할아버님 안전에 또아리를 틀고 있더라지 뭔가. 맏자식을 앞세우는 비운을 면할 기적 같은 걸 바라고 계시던 할아버님 눈에 그게 하늘이 내린 상약으로 비친 것을 누가 탓하겠는가. 할아버님은 언년아범을 급히 불러 그 구렁이를 때려잡게 하셨고 마당에 솥을 걸고 고아서 기거사경의 병자 입에 흘려넣어 보았지만 아버님은 끝내 회생하시지 못하셨지. 그러면 터 구렁이를 그때 이미 때려잡았으니 여기에 구렁이가 나올 까닭이 없지 않겠시니까. 정작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라네. 아버님 장삿날 또 한 마리의 구렁이가 바깥마당까지 기어나와 상여가 떠날 때까지 지켜보고 돌아가는 걸 수많은 문상객들이 다 보았다네. 할아버님이 때려잡은 구렁이의 아내나 남편이라고도 하고 애미나 자식일 거라고도 하고 사람마다 추측은 구구했지만 한결같이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하더군. 그러니 그 일을 저지른 할아버님의 심정은 오죽하셨겠나. 우리 할아버님처럼 생각이 깊으시고 일에 앞서 꾀어시기를 10번 20번도 더 하시는 어른도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셨으니 딴 사람들이야 나무라고 원망에 무엇하겠나. 실수와 후회를 되풀이하는 게 인간사 아니겠시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할머니가 하신 일만은 내 결단코 용서할 수 없네. 네? 아기씨, 그게 무슨 말씀이오니까. 아, 아닐세. 실상 태임이는 그 소리를 혼잣말로 입안에서 중얼거린 데 불과했다. 그러나 종상이는 그 말을 똑똑히 알아들었고 강릉골에서 해주댁한테 머리빵 아씨가 우물에 빠져 죽은 까닭을 처음 들었을 때와 다름없는 충격을 맛보았다. 태임이는 할머니가 난리가 날 거라는 소문으로 며느리를 위협해 그 지경을 만들고 마침내 죽게 한 것까지만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난리가 할머니가 지어낸 소문이 아닌
근거 있는 거였을 뿐 아니라 그 주모자가 중상이란 걸 알면 얼마나 놀랄까. 그런 경우 태임이하고는 평생 원수지간을 못 면할 생각을 하고 중상이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거기까지 달려온 것은 그날 밤 전시가가 당할지도 모를 화로부터 태임만은 안전케 하고 싶은 마음과 머릿방아씨의 불행의 책임이 자기에게도 있었음을 태임이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과 반반씩이었는데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사람은 왜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그 당장은 그걸 짐작도 못할 만큼 미련한가. 그러고도 걸핏하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뽐내기를 좋아하니 얼마나 가소로운가. 중상이는 태임이에게 못할 노릇을 한 자신이 꼴보기 싫은 걸로 인간들을 한데 싸잡아 혐오하면서 더욱 초췌한 혼란에 빠졌다. 안방마님이 정말 많이 편찮으시니까요. 중상이는 자신의 뒤죽박죽을 태임이한테 들킬까봐 짐짓 점잖게 아까한 인사성을 되풀이했다. 쉬 돌아가시면야 복 좋다고들 하겠지만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걸세. 못할 노릇 하신 것만큼 거두고 가시려면 아직 멀었을 걸세. 태임이가 잔뜩 앙식 먹은 소리로 쫑알댔다. 섬뜩해진 종상이는 급한 불을 끄듯이 호둥대며 말했다. 아기씨, 무슨 말씀을 그리 박절하게 하시니까. 아기씨 신세를 생각하셔서라도 그 어른이 빨리 쾌차하셔서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요. 자네 나를 능멸하려고 이 밤중에 얘까지 왔는가. 태임이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면서 발딱 일어섰다. 앉았을 때는 방구리만 밖에 안 하던 그녀가 일어서니 늘씬하고도 호리호리했다. 소슬한 가을 야기가 소복을 휘감아 그녀의 나긋하고 부드러운 몸매를 드러냈다. 오랫동안 어둠에 익은 눈에도 그 선은 분명하지 않고 몽롱했다. 하여 더욱 그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는 마음과 관능이 함께 세차게 전율하는 걸 느꼈다. 그런 느낌은 생전 처음이었다. 아니올시다요, 아기씨. 침이 마른 입속에서 혀가 끈끈하니 말을 잘 듣지 않았다. 그럼 오늘 밤 개성분해에 한바탕 큰 소란이 있을 듯 해설라무네. 전지전청으로 얻어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관아뿐 아니라 분해에 이름난 부자댁도 몇몇은 오늘 밤새 무사치 못할 듯 해설라무네. 자네 왜 그리 더듬나? 답답하게. 더듬긴요. 그래서 주인댁은 더구나 부녀자들만 사시기에 미리 연통을 해드리려고요. 설마 상인의 식구를 해치지야 않겠지만 노략질은 안 당하란 법 없겠기에. 드디어 동학당이 송도까지 몰려오는가 보네 그려. 태임이는 놀라기는커녕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목소리가 탄력 있어졌다. 아니오시다요. 그렇게 대단한 무리들은 못되었고 이 지방에서 일어난 오합의 무리일 것입니다요. 요즘 세상 만난 화적대들 입죠. 거 별난 도적들도 다 있네 그려. 네, 아기씨. 안 그런가? 무슨 도적들이 도적질 들어갈 집에 미리 연통을 한다던가. 연통을 하다니요. 자네가 지금 나한테 연통을 하고 있지 않은가. 태임이의 총명한 눈에 파리케하니 날이 서면서 종상이를 노려보았다. 만약 오랜 시간 어둠이 눈에 익지 않았다면 지척도 분간 못하게 굴뚱모퉁이는 어두웠다. 젊은이다운 과민한 감각과 연모가 싹트는 이성 간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서로를 보고 있는 것이지 시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상이는 자신의 우장육부로부터 털끝까지 백일하의 폭로당에 태임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느꼈다. 도대체 자네하고 그 화적대와는 어떤 관계인가? 바른대로 되게. 얼음얼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네. 또 넘어갈 내도 아니고. 똑똑히 들어두게. 난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하고는 달라. 소문만 듣고 경망스럽게 굴지도 않으려니와 아무리 집안의 남자가 귀하다 해도 자네한테 빌붙지도 않을 걸세. 자네가 설사 그 화적대의 두목이라고 해도 말일세. 태임이의 목소리가 하도 당차서 종상이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는 거의 궁지에 몰린 지가 고양이에게 대들듯이 자초지종을 불기 시작했다. 처음엔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다소 위약도 부렸건만 곧 편안하고 정직해졌다. 자신의 말이 겉돌거나 곡해되지 않고 순탄하게 스미고 있다는 걸 곧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의 발단은 종상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가에서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고 누워있던 행랑방에서부터 비롯됐고 그 시절의 종상이를 영웅처럼 우러른 적이 있는 태임인지라 말기가 빨랐다. 언외로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알아듣는 것 같은 야릇한 기쁨도 맛보았다. 그가 주모자를 승낙한 대목에선 우쭐했고 한양가 있는 동안 동무들이 분열하고 변질한 대목에선 낙심했고 그동안 집단의 행동이 제도적인 악을 응징하는데 과연 어느 만큼 쓸모가 있을 것인가를 놓고 얼마나 고뇌롭게 갈등해 왔나를 이야기할 때는 자기 과시욕으로 말이 청산유수처럼 유창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동무들을 배반하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그가 주동한 모의의 소문이 머리빵 아씨를 죽게 하는데 이용됐다는 걸 들었을 때라고 말할 때 그는 거짓없이 진국스러워졌다. 나중에 진국스러워진 건 참 잘된 일이었다. 다 듣고 난 태임이의 그 깔끔한 눈빛에 얼핏 추파 같은 게 어리어 종상이는 가슴이 짜릿했다. 그러나 숨김없이 아랬으니 믿어달라는 말로 변명을 끝마친 종상이는 모멸감을 느꼈다. 왠지 떳떳지가 못했다.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믿거라 호구 허는 부탁이니 꼭 들어줘야 허네. 태임이가 간곡하게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똑 떨어진 허개가 종상이에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새삼스러운 낭패감을 안겨주었다. 안에선 판수 경이는 소리가 경풍 들린 것처럼 빨라지고 덩달아 집안 구석구석에 괜 불길이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끊고 숨을 죽였다. 어두런 부탁이니까. 이윽고 종상이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한 짐 벗은 것처럼 개운해진 반면 알 수 없는 부하가 치밀고 있었다. 사람의 속이란 제 속이건 남의 속이건 겹겹이가 무궁무진해서 다음 일어날 일을 헤아릴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인 듯 하였다. 나에게 동생이 하나 생겼다네. 예? 바라고 바라던 사내 동생이라네. 태임이는 몸을 방구리만큼 오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그렸다 지웠다 하면서 바스라질 듯 메마른 소리로 말했다. 말뜻을 잘 못 알아들은 종상이는 멀뚱멀뚱 이런 태임이를 바라보기만 했다. 왜 조금도 안 놀라나? 아, 네? 그 소문까지 벌써 퍼진 게로군 그래. 아, 아니올시다. 금시초문이올시다. 근데 왜 안 놀라나? 태임이 마치 때 잘 쓰는 아이처럼 굴었다. 아, 양자를 들이셨군요. 대를 이으려고. 종상이는 별로 어렵지 않은 수수께끼를 풀고 나서 그것을 낸 상대방에겐 짐짓 어려웠던 척 비위를 맞출 때처럼 무릎을 치며 말했다. 아닐세, 내 어머니가 낳아주고 돌아가셨다네. 아기씨도 무슨 그런 말씀을. 누구라 들을까봐 겁납니다요. 이제야 좀 놀라는군. 어디에 사람 놀래킬 말이 없어서. 내가 헐 소릴세. 예? 내가 어디 한두 살 먹은 어린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욕보여서 자네를 놀래키는 실없는 장난을 허게. 그러면 정말일세. 내 어머니는 동생을 낳아주기만 했고 그 아이를 나에게 전해준 건 할아버님이셨다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자네들 탓이 아니네. 억지로 탓을 하자면 다 이거 연시가 된 감이 나무에서 떨어질 적에 어찌 살짝 바람 한 점이 없었겠나. 그러나 바람이 없어도 감은 떨어지고야 말았을걸. 가부가 애를 낳은 걸 시어머니한테 들켰으니 어찌 살아남길 바라겠는가. 내 어머니는 그러고도 살아남길 바랄 만큼 구질구질하지가 못했다네. 태임이는 비정아리만큼 싸늘하게 말했다. 태임이의 눈앞에 중천에 떠오른 눈부신 햇살이 우물 한가운데로 꽂힐 때를 기다렸다가
산발한 머리와 펼친 옥색 치마로 우물안을 하나 가득 채우고 떠오른 어머니의 주검이 선연하게 떠올랐다. 그 아이는 관옥 같다고 하시더군. 벼랑간 태임이의 목소리에 부드러운 정감이 서렸다. 예? 할아버지께서는 그 아이를 손수 가 보셨다네. 고마우시게도. 아기 씨는요? 난 아직 못 봤지만 눈에 선하다네. 그 아이는 관옥 같다네. 그 아이의 거처를 알아놓으셨으니까. 여부가 있나? 그 아이는 내 거라네.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내게 주고 가신 걸. 난 아직 그 아이를 보지는 못했지만 나만이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쉼표를 가졌다네. 태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잠꼬대처럼 몽롱해져서 듣다 못한 종상이는 벌컥 역정을 냈다. 아기씨, 그 아이는 장난감이나 재물이 아닙니다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그 아이를 가지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요. 아기씨 전정도 생각하셔야지요. 그 아이가 물건이 아니란 걸 내가 모를 줄 아나. 그 아이가 얼마나 애물이라는 것도 안다네.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아이한테 지고 말았지만 난 그 아이를 이길 걸세. 관옥 같은 그 아이를 헌원장부로 키울 걸세. 시집은 안 가시고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키울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 가도 그만이네. 지금 있는 데가 어디맨지 그렇게 편치 않은 덴감요. 의향만 있으시다면 딴 데를 알아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닐세. 할아버지가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데라고 하셨으니 틀림이 없을 걸세. 그 아이에겐 이 세상에 같은 핏줄이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걸 유념해주게. 내가 자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도 내가 직접 그 아이를 볼 수 있을 때까지 가끔이라도 좋으니 그 아이네와 연통하는 일을 맡아주었으면 하는 걸세. 연통을 한다면 돈 심부름 같은 걸 일컬으시니까. 아닐세. 그건 할아버지께서 벌써 넉넉하게 마련해 주셨다네. 고마우시게도. 난 다만 그 아이나 그 아이를 맡아 기르는 사람들이 그 아이 뒤에는 돈줄 말고도 핏줄도 숨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을 뿐이라네. 자네라면 그 일을 해줄 수 있지 않겠나. 나의 부탁을 들어주게나. 혹시 말입니다요. 종상이는 웃만 떼고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못하겠단 소리만 아니면 망설이지 말고 말하게나. 혹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놓지 않았나 해서요. 그건 알아 뭐하게. 그 아이는 내 거라고 하지 않았나. 태임이가 날카롭게 말했다. 종상이는 뭐라고 대들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쉿 손가락으로 입 다물라는 신용을 하면서 귀를 세웠다. 판수 경 있는 소리하고는 또 다른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멀리서이기는 하지만 그건 분명히 우렁찬 함성이었다. 한밤의 함성이 곤히 잠든 송도의 밤을 흔들고 있었다. 어둠이 잔물결을 일으키며 종상이한테와 부딪혔다. 종상이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들릴 듯 말 듯한 함성에 재빠르게 영합해서 아우성치는 그의 젊은 피가 그의 귀를 먹먹하게 했다. 머리빵 굴뚝 모퉁이는 정서양이었다. 관아가 있는 서쪽 하늘에 때 아닌 연싯빛 노을이 지는 걸 곧바로 바라볼 수가 있었다. 어디선지 어지러운 발자국 소리도 들렸다. 아이 울음소리와 여인네의 비명소리도 들렸다. 한때의 웅성거림과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바로 담장 밖을 지나는 소리도 들렸다. 집집마다 깨어나 숨죽이고 귀 기울이는 기척까지 들리는 듯했다. 종상이가 생각하고 망설이고 생각하느라 미루던 일이 마침내 그와는 상관없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불이야 하는 비명과 함께 바로 지척에서 횃불처럼 타오르는 불길도 보였다. 오랫동안 독자적인 번영을 누리며 팔도의 소요와 밀랑과 드센 개와바람을 빗장 걸고 문 밖의 일로 좌시하던 이 폐쇄적인 고장이 마침내 모진 풍랑에 흔들리고 있었다. 걱정 말게나. 자네가 우리 집을 생각해서 미리 연통까지 해준 건 고맙네만 아무 일 없을 걸세. 판수가 귀신은 못 쫓아도 도적쯤은 쫓을 수 있을 걸세.
대문 열어놓고 불 밝히고 밤새도록 경 있는 집에 도적이 들지는 못할 테니까. 집안 식구뿐 아니라 하인들이 다 깨어있고 사랑엔 삼촌들도 와 있으니 쟤까지 좀도적들이 감히 nom보진 못할 걸세. 종상이의 고뇌로운 태도를 태임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렇게 좋은 말로 위로까지 했다. 좀도적이라뇨. 종상이는 그 말에 역력히 불쾌해지면서 언성을 높였다. 정작 큰일할 친구들은 다 빼앗기고 자네들은 곁다리로 부자들 집이나 털고 보자고 했다니 좀도적이 아니고 뭔가. 태임이가 하얗게 이를 드러내고 비웃었다. 나는 왜 여기 와 있나? 동무들이 좀도적이라면 나는 뭔가. 좀도적만도 못한 배반자가 아닌가. 종상이는 그가 거기 있다는 게 마치 타의에 의한 것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고 덮어놓고 억울했다. 그리고 한때 생각이 지나쳐 행동을 미루고 행동의 앞뒤를 미리 재다가 회의에 빠져 드디어 행동에서 이탈하게 된 경위를 잊어버린 양 그와는 무관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행동에 피 끓는 선망을 느꼈다. 생각이 지나치다 보니 성과에 대한 전망이 뚜렷하지 않은 행동들이 무의미하게 보였듯이 행동이 빠진 생각 역시 무의미해 보였다. 아니, 무의미한 것보다 더 나빴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비천해 보이긴 생전 처음이었다. 관가에서 실컷 얻어맞고 버러지처럼 땅을 기다가 시궁창에 머리를 박고 구정물을 핥을 때도 이렇게까지 자신이 비천한 줄은 몰랐었다. 스스로를 비하할수록 멀리 가까이서 들리는 함성은 더욱 싱그러워졌다. 괴로움이 극도에 달한 그는 두 손으로 머리털을 쥐어뜯었다. 왜 그러나?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태임이가 다급하게 물었다. 몰라. 나도 모르겠어. 나는 저들보다 생각이 깊고 그래서 저들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 저들이 부러워. 내가 너무 못나 보여. 생전 얼굴을 못 들 것 같아. 내가 왜 이러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부끄러워서 미칠 것 같아. 태임인 그의 돌연한 반말을 탓하지 않았다. 총명하고 예리한 눈으로 한동안 그를 응시했다. 그리고 불쑥 한마디 했다. 자네 혹시 한양 가서 신식 공부할 생각 없나? 종상이는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지 한동안 멍청이 있다가 예? 하고 큰 소리로 반문했다. 신식 공부는 내가 꼭 하고 싶은 거였는데 대신 자네한테 시키고 싶어졌네. 여자가 신식 공부를요. 내 말이라면 뭐든지 들어주시던 할아버님께서도 그 소원만은 응속으로 알고 상대를 안 해주셨지. 내가 보통 아녀자들처럼 살지 말고 신사임당이나 그런 여자처럼 특출하게 살기를 바라셨건만도 신식 공부는 엄두가 안 나셨나 봐. 이제 내가 엄두가 안 나네. 여기서 할 일이 많거든. 이제도 신식 공부 못지않게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네. 자네 공부시키는 것도 이제가 아니겠나. 태임이가 활짝 웃었다.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종상이는 태임이의 얼굴과 신식 공부가 함께 눈부셔서 둘 다 직시할 수가 없었다.